아들이 심각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가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67세 박영숙. 30년간 법정을 지킨 전직 판사였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했죠. 의사 선생님이 전문 케어가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유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너무 놀라지 마세요. 요즘 요양원 시설이 정말 좋아요. 제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뭔가 계산적인 게 느껴졌죠. 이상하다. 내 기억력에 문제가 없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병원에 간 것은 맞았습니다. 건강검진이라고 했었죠. 간단한 인지 검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브로셔를 꺼냈습니다. 고급 요양원이었습니다. 사진 속 시설은 호텔 같았죠. 여기 정말 좋아요. 어머님 같은 분들을 위한 곳이에요. 의료진도 상주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출장도 많고 회사 일도 바빠서 제대로 모시지 못하잖아요.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사건을 다뤘습니다. 사람의 거짓말을 구별하는 눈이 있었죠. 지금 며느리의 태도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게 느껴졌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한번 가봐야겠다고 했죠. 두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순순히 받아들여서 당황한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현명하신 선택이에요. 제가 모든 수속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수원 외곽의 4층 건물이었습니다. 브로셔 사진보다는 초라했습니다. 원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박 선생님 어서 오세요. 편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제 방은 3층 구석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뒷산이 보였습니다. 짐을 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복도에 CCTV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출장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불편한 건 없으세요? 유진이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여기서 편히 쉬세요. 그동안 강남 아파트는 제가 관리할게요. 청소도 하고 관리비도 내고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40년 전 남편과 함께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가신 후 혼자 살았습니다. 지금은 시세가 30억이 넘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나갔습니다. 아파트 얘기를 왜 꺼내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 방을 지나쳤습니다. 어떤 방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방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간호사실 앞을 지났습니다.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새로 오신 박영숙 할머니요. 서씨 며느리가 특별히 부탁했잖아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 챙겨. 돈 많이 주기로 했어. 원장으로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부탁이에요? 라고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일단 관찰만 잘해. 원장이 그렇게 답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역시 뭔가 있구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원장이 물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기가 답답해서요. 혹시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원장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일이요? 되물었습니다. 네. 청소라도 하고 싶어요. 봉사활동 삼아서요.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장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면 좋죠. 급여는 못 드리지만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거라고 했죠. 사흘 후부터 저는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낡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대걸레를 들었습니다. 30년간 판사복을 입었던 제가 청소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선택이었죠. 복도를 청소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직원들의 대화, 어르신들의 신음, 방문객들의 수군거림, 모든 게 정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청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아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원장과 따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걸레질하는 척하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원장님,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장이 주변을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다음 주쯤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돈은 더 드릴게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저는 대걸레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뭔가 시작되는구나. 준비해야겠다.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판사 시절 항상 가지고 다니던 공책이었습니다. 증거 기록용이었죠.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일자, 시간, 장소, 대화 내용. 30년간 해온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하면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 청소를 하며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와 원장이 나왔습니다. 간호사 2명도 함께였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네, 서씨.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사람이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계단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305 앞에 섰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 할머니가 사시는 방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85세셨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눈이 초점이 없었습니다. 중얼거리셨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뭔가 지시했습니다. 간호사가 할머니를 거칠게 다뤘습니다.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다고 소리치셨습니다. 다른 간호사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게 조작 영상이구나. 순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몇 개 더 찍어두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서씨, 이게 정말 법정에서 통할까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어차피 시어머니는 치매 환자예요. 본인이 부인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걱정되는 며느리 역할만 하면 돼요. 그럼 후견인 자격은요? 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받죠. 그럼 아파트 명의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대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데 저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잖아요. 이렇게라도 해야죠.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박영숙 선생님은 정말 치매세요? 제가 보기엔 멀쩡하신 것 같은데요. 며느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병원 기록 다 조작했어요. 제 친구가 그 병원 의사거든요. 진단서도 만들어줬어요. 모든 게 조작이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치매 진단, 요양원 입소, 전부 다요. 며느리가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변호사 데리고 올게요. 그때까지 영상 몇 개 더 찍어두세요. 네 사람이 내려갔습니다. 저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우시고 계셨습니다. 팔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를 침대에 눕혀드렸습니다. 부드럽게 팔을 쓰다듬어 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다는 표정이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책에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일시, 장소, 대화 내용, 증인 김순자 할머니, 증거 영상 촬영 목격,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청소하는 척하며 원장실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버려진 서류들을 주웠습니다. 수요일 저녁 원장실 쓰레기통에서 중요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후견인 신청 준비 서류였습니다. 며느리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치매 진단서 사본도 있었습니다. 서류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요양원 밖 편의점에 가서 복사했습니다. 원본은 다시 쓰레기통에 넣어뒀습니다. 금요일 오후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장 입은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변호사 같았습니다.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 청소를 하며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서류는 완벽합니다. 영상 증거도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법원 제출하면 됩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요? 90% 이상입니다. 피후견인이 치매 환자인데다 학대 증거까지 있으니까요. 변호사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원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이 요즘 청소 일을 하시는데 혹시 의심하실까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설마요. 치매 환자가 뭘 알겠어요. 그냥 심심해서 돌아다니는 거죠.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대걸레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법원 제출. 시간이 없다.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30년간 법정에서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증거 수집, 증인 확보, 반박 논리 준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판사는 아니지만 피고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실의 편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복도 청소를 하다가 젊은 간호사와 마주쳤습니다. 김미나, 29세. 이곳에서 유일하게 눈빛이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미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일하는 게 재미있다고 했죠. 미나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이 요양원이 좀 이상해요. 원장님이 어르신들 약을 바꿔치기 하고 보험 청구도 부풀려서 하고 있어요. 저는 미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아시나요? 미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약 관리를 하거든요.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의도적인 거더라고요. 고발하고 싶은데 증거가 부족해요. 이 젊은 간호사, 양심이 있구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미나 씨,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주머니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전직 판사였습니다. 미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영숙 판사님? 그 유명하신? 네, 맞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음모를 알아내기 위해 일부러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미나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청소부로 위장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저도 이 요양원의 비리를 막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원장실로 들어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저는 청소도구를 들고 원장실 옆 복도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수고비입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씨. 일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장이 답했습니다. 영상은 몇 개나 확보했어요? 현재 5개입니다. 모두 다른 치매 환자를 촬영한 건데 얼굴이 잘 안 보이게 찍어서 시어머님으로 착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완벽하네요. 화요일에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하면 바로 후견인 자격을 받을 수 있겠어요. 물론입니다. 판사님도 이런 증거를 보면 바로 승인할 겁니다. 며느리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30억짜리 아파트가 제 손에 들어오는 거네요. 시어머니는 평생 여기서 지내시면 되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서씨, 혹시 시어머님이 정신 차리시면 어쩌죠? 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럴 일 없어요. 제가 매일 약을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수면제를 조금씩 섞어서요. 계속 몽롱한 상태로 지내실 겁니다. 수면제까지 먹이고 있었구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청소도구를 들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녁 때 미나를 만났습니다. 약품 보관실 앞이었습니다. 미나 씨, 제 약 기록을 확인해 줄 수 있나요? 며느리가 가져오는 양말입니다.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컴퓨터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며느리가 가져온 영양제라고 되어 있는데 성분을 보니 수면 유도제가 섞여 있어요. 역시 그랬습니다. 증거를 찍어주세요. 미나가 핸드폰으로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저는 공책에 기록했습니다. 일시, 증거, 증인 김미나 간호사.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7개, 복사한 서류 12장, 사진 증거 20개. 30년 판사 경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화요일만 기다리면 된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결정적 증인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팔에 멍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초점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며칠 전 저를 도와주신 분이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박영숙입니다. 할머니를 괴롭힌 사람들을 벌 주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겠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저도 화가 났어요. 저를 때리고 영상을 찍었잖아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제가 꼭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이었습니다. 법원 심리 전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법원 가셔야 해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예요. 아들의 눈에는 진심이 보였습니다. 정말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속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요. 알겠다. 아들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방 밖에서 만족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내일이 바로 법원 심리 날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 서류, 사진, 증인 진술서. 빠진 게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습니다. 미나였습니다. 급하게 제 방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미나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미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원장님이 방금 전화를 받았어요. 며느리한테서요. 내일 법정에서 할머니가 혹시 정신이 멀쩡하다고 주장하실까봐 걱정된대요. 그래서요? 원장님이 내일 아침 할머니 식사에 강한 수면제를 타라고 지시했어요. 법정에 가서도 계속 졸려있게 하려는 거예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미나 씨, 괜찮아요. 내일 아침에 제가 식사를 안 하면 되니까요. 미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럼 의심받아요. 제가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어떤 방법인가요? 제가 약을 바꿔치기 할게요. 수면제 대신 비타민을 넣을게요. 원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미나 씨. 당신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에요. 미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원래는 겁이 많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30년간 정의를 지키신 분이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미나가 나가고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싸워줄 사람이 있구나.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미나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안전하다고요. 저는 식사를 다 먹었습니다. 평소처럼 졸린 척을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전 9시 며느리와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저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졸려 보인다며 안심했습니다. 원장이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원장은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곧 내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차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계속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졸린 척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며느리가 변호사와 통화했습니다.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완전히 정신이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었습니다. 30년간 수없이 드나들었던 곳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옛날 동료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한 노인 할머니일 뿐이었으니까요. 심리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의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서 씨, 준비 다 되셨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완벽해요. 며느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피후견인 상태도 좋고요. 증거도 충분하고요. 30분이면 끝날 겁니다. 그때 심리실 문이 열렸습니다. 법원 직원이 나왔습니다. 성인 후견인 선임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입장해 주세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휠체어에 태운 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아들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심리실은 익숙했습니다. 30년간 판사로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지금은 다른 판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여성 판사였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김소혜 판사였습니다. 10년 전 제 후배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소희가 이 사건을 맡았구나.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김 판사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쪽을 봤습니다. 청구인 서유진 씨 맞으시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판사님. 며느리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피후견인 박영숙 씨와의 관계는요? 시어머니이십니다.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1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셨습니다. 병원에서 정식 진단도 받으셨고요. 최근에는 요양원에서 학대까지 당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으시죠?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조작된 진단서, 요양원 기록, 그리고 학대 영상들이었습니다. 판사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할머니가 간호사에게 거칠게 다뤄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였지만 얼굴이 잘 안 보이게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연기였습니다. 판사님, 시어머니가 이렇게 고통받고 계십니다. 제가 법적 후견인이 되어 보호하고 싶습니다.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피후견인 박영숙 씨, 지금 상태가 어떠신가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졸린 척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설명했습니다. 판사님, 보시다시피 의식이 명확하지 않으십니다. 약 때문에 항상 이런 상태세요. 판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김소혜 판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판사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판사가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피후견인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싶으신가 봅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위험하세요. 앉아 계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걸어서
판사 앞으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항의했습니다. 판사님, 피후견인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분명 치매 환자인데요.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시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30년간 모아온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판사님, 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30년간 이 법원에서 판사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김소혜 판사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박영숙 선배님? 정말 선배님이세요? 네, 소희. 나예요. 오랜만이죠.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무슨 상황인 거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판사에게 건넸습니다. 판사님,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입니다. 제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치매 때문에 헛소리를. 저는 며느리를 차갑게 봤습니다. 헛소리가 아닙니다. 모든 게 당신의 계획이었죠. 내 아파트를 빼앗기 위한.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제가 어머님을 도우려는 건데요. 저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병원 진단서입니다. 제가 치매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이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며느리의 대학 동창입니다. 조작된 진단서예요. 변호사가 항의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그 의사와 며느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어떻게 구한 거예요? 불법이에요. 불법이 아닙니다. 공익신고자가 제공한 자료입니다.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계속 말씀해 보세요. 저는 세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요양원에서 녹음한 파일입니다. 며느리가 원장, 간호사들과 공모해서 가짜 학대 영상을 만든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심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는 치매 환자예요. 본인이 부인해도 소용없어요. 30억짜리 아파트가 제 손에 들어오는 거네요.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봤습니다. 유진아, 이게 정말 내 목소리야?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네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학대 영상의 진짜 피해자 증언서입니다. 김순자 할머니 85세. 영상 속 피해자는 제가 아니라 김할머니였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증인을 법정에 부를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미리 준비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미나가 김순자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경악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여기에? 김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예요. 영상 속에서 맞은 사람은 저 여자가 돈을 주고 간호사들한테 시켰어요. 미나가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 요양원 간호사 김미나입니다. 원장과 며느리의 공모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여기 증거 자료가 더 있습니다. 미나가 USB를 판사에게 건넸습니다. 요양원 불법 진료 기록, 보험 부정 청구 증거, 약물 바꿔치기 기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유진 씨, 이 증거들에 대해 반박하실 게 있습니까?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착한 아들이었어.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인 후견인 선임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리고 청구인 서유진 씨는 사기, 위증, 노인학대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간 수많은 범죄자를 봤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배신자일 줄은 몰랐습니다. 용서는 법이 하는 겁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아들이 제 곁을 지켰습니다. 며느리는 법원 직원들에게 인계되어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아내를 믿었던 제가 바보였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아, 고개를 들어라.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잘못이 없다. 사람을 믿는 게 잘못은 아니야. 다만 이번 일로 교훈을 얻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처음부터 저한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믿지 않았을 거야. 며느리를 너무 사랑했으니까. 말로는 설득이 안 됐을 거야. 증거를 보여줘야 했어.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혼자서 요양원에서 청소까지 하시면서 괜찮았어. 나는 30년간 법정을 지켰어. 진실을 밝히는 게 내 일이었어. 이번에도 그랬을 뿐이야. 그래도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실 수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두려웠어. 사실 매일 밤 무서웠어. 들킬까봐, 실패할까봐.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내 집을 지켜야 했고, 무엇보다 너를 지켜야 했어. 저를요?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 그 여자와 평생을 사는 내가 불쌍했어. 거짓된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니?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혼해야 할까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내 생각은 정해져 있어. 며느리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그냥 낯선 사람 같아요. 2년간 같이 살았는데 한 번도 진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네요. 그럼 답은 나왔구나. 그때 미나가 김순자 할머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미나가 다가왔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경찰에 체포됐대요. 비리 혐의로요. 잘 됐네요. 이제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케어를 받을 수 있겠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정의를 봤어요. 천만에요, 할머니. 우리 함께 싸웠잖아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양원도 문 닫을 것 같고 일자리도 없어질 것 같아요. 저는 미나를 봤습니다. 젊고 용감한 간호사였습니다. 미나 씨, 공익신고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걸로 간호학 대학원 진학은 어때요? 더 공부해서 좋은 간호사가 되는 거예요. 미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추천서도 써드릴게요.
전직 판사의 추천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미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 당신을 만나서 행운이었어요. 아직도 정의로운 젊은이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네 사람은 법원 앞 계단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실 거죠? 강남 아파트로요? 그래야겠지. 내 집이니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이번엔 정말 효도하겠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라. 누구나 실수는 해. 그때 김소혜 판사가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정말 멋지셨어요. 역시 전설의 박영숙 판사님이세요. 과찬이네요, 소희. 아니에요. 67세에 청소부로 위장 취업하고 혼자서 모든 증거를 모으고 정말 대단하세요.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김 판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가요? 법원에서 명예법률자문위원을 찾고 있어요. 선배님 같은 분이 딱이세요. 은퇴하신 판사들 중에서도 선배님만큼 열정 있는 분이 없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67세, 이제 쉬어야 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민해 볼게요, 소희. 좋은 제안 고마워요. 김 판사가 미소 지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선배님.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강남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지.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앞으로 뭘 하면서 살까 생각 중이야. 편히 쉬시면 되죠.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쉬기엔 이르다. 할 일이 많아. 아들이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어머니세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4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이 그대로였습니다. 며느리가 관리한다고 했지만 다행히 함부로 건드린 흔적은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차를 끓여왔습니다. 어머니, 저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 물어봐라. 정말 무섭지 않으셨어요? 혼자서 적진에 들어간 것 같았을 텐데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무서웠지. 매일 밤 악몽을 꿨어. 들킬까봐, 실패할까봐. 하지만 더 무서운 게 있었어. 뭔데요?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 그게 더 무서웠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세요. 강한 게 아니야.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밤이 깊었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책을 꺼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 포기하지 않는 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복이 아니라 단정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재판장은 제 후배였던 이준호 판사였습니다. 엄정한 표정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증인 박영숙,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선서문을 읽었습니다. 30년간 수없이 들었던 선서문이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읽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만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며느리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의 시어머니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번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1년 전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제 아파트에 대해 자주 물어봤고 건강 상태를 유난히 걱정했습니다. 며느리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효심 아닙니까? 저는 변호사를 받습니다. 효심과 탐욕은 다릅니다. 며느리는 제 건강을 걱정한 게 아니라 제 재산을 걱정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며느리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며느리 명의로 바꾸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날짜는 6개월 전입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검사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요양원에 청소부로 위장 취업하신 겁니까? 네. 며느리의 계획을 확인하고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위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판사가 제지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의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전직 판사이십니다. 법을 아는 분이 왜 직접 나서셨습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변호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완벽하게 계획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요양원 기록 모두 조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증거를 모으지 않았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증인께서 수집한 증거들은 모두 적법합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공공장소에서 대화를 녹음했고 버려진 서류를 수집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증인으로 김미나가 나왔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요양원 간호사였습니다. 원장과 피고인이 공모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가짜 학대 영상을 만들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흐릿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때렸어요. 영상 찍는다고. 아팠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며느리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아파트가 탐났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이 너무 컸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제 인생이 바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였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서유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사기, 위증, 노인학대 교사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법정 경위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와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말해보세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제 계획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요. 당신이 제 아파트에 대해 물어봤을 때부터요. 그럼 왜 바로 말씀 안 하셨어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제 아들이 직접 보고 깨달아야 했으니까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네요. 시어머니를 얕잡아 봤어요. 30년간 법정을 지킨 사람을 얕잡아 본 거죠. 며느리가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끝났네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끝났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으로 나아가면 돼. 과거는 과거야. 이혼 수속을 밟을게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래, 아들아. 잘 될 거야.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박영숙 판사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찾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67세에 청소부로 위장 취업하신 이유는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입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법원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강남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소혜 판사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법원 명예자문위원 위촉장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나였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미나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미나, 잘 지내니? 네. 대학원 합격했어요. 선생님 추천서 덕분이에요. 축하한다, 미나. 정말 잘 됐구나. 선생님, 이번 주말에 뵈러 가도 될까요?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럼 언제든 오렴.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나는 좋은 간호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들이 밝게 웃었습니다. 어서 와라, 아들아. 아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이혼 수속 끝났어요. 정식으로 혼자가 됐습니다. 힘들지 않니?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홀가분해요.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잘 생각했다. 아들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뭔데?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있어요. 이번에 소개받았는데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얼굴이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혹시 마음에 드는 사람이니? 아들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엔 천천히 알아가려고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래, 그게 좋겠다. 사람은 천천히 알아가는 거야. 어머니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진짜 모습을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때 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박 선생님, 저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요양원이 새로 단장했어요. 새 원장님이 오시고 시설도 좋아지고 간호사들도 친절해졌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할머니.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비리를 밝혀주셔서 제대로 된 요양원이 됐어요. 할머니가 건강하시니 저도 기쁩니다.
선생님, 우리 어르신들이 다 고맙다고 하세요.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꼭 그럴게요, 할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여러 가지 해. 법원 자문도 하고, 강연도 하고. 강연이요? 응. 노인 인권에 대한 강연이야. 요양원, 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이 많이 들어와. 대단하세요, 어머니. 대단한 게 아니야. 내가 겪은 일을 나누는 거지.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가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공책이 있었습니다. 지난 2달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요양원 첫날의 기록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이상하다.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재판 당일의 기록이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 포기하지 않는 한. 저는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67세, 아직 할 일이 많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명예자문위원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법원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30년간 드나들었던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젊은 판사들이 인사했습니다. 박영숙 선배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성년후견 제도 개선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지,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젊은 판사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메모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소희 판사가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 같은 분이 계셔서 법원이 더 나아질 것 같아요. 과찬이네요. 저도 배우는 게 많아요. 선배님,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해보세요. 다음 달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학생들이 선배님 이야기를 들으면 큰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젊은이들 앞에 선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예전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초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양원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밝은 조명, 깨끗한 복도, 친절한 직원들. 할머니들이 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박 선생님, 오셨어요. 은인이시다. 우리 은인. 저는 할머니들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그때 정말 무섭지 않으셨어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서웠죠.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우리도 선생님처럼 용감해지고 싶어요. 용감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는 많은 노인분들이 걸어 다니고 계셨습니다. 저분들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지. 힘든 일도 있겠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시겠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에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저는 지금 교도소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매일 제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정의와 용기 덕분에 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67세,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처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집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채널 세월 속의 였습니다.